서울 초겨울, 안개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한남동 언덕을 덮었습니다. 서민재는 실패한 각본 회의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고 난간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어둠의 차가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안에 한세리의 향수 냄새만이 소파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 위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세리가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낯선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이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 하나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것입니다. 민재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화면에는 세리의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차도건 영향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사이의 메시지들이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민재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비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세리를 남편에게 통제당하는 피해자로 만들려 했으며 세리가 이혼하고 도건의 회사 전속 스타일리스트가 되도록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민재의 가슴을 깊이 찔러왔지만 고통은 빠르게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민재는 이틀 전만 해도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세리가 커피를 내려주면 감사 인사를 건넸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세리는 늦게 귀가했고 클라이언트 미팅기라는 말이 잦아졌으며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아내의 일이 바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재가 먼저 귀가했을 때 세리의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차도건 CEO, 루나 엔터테인먼트.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민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그날 밤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 새 클라이언트야? 세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기회야. 대형 프로젝트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너무 평온했습니다. 민재는 10년 동안 드라마 각본을 써온 방송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진솔했고 감성적이었지만 업계는 늘 더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이야기를 원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그가 제안한 기획안 배신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든 제작사에서 너무 어둡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야심이 있었고 톱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으며 언젠가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재를 보는 시선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건의 메시지, 걱정 마. 그 사람은 곧 과거가 될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자유야. 세리의 답장,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민재의 손이 떨렸지만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가 믿었던 사람이 그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울지 않았고 대신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각본 0번 내 이름을 되찾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이것은 더 이상 드라마 각본이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였고 그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할 서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그녀가 떠난 후 민재는 옛 친구 윤아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인권 변호사인 하람이었습니다. 하람아, 나 좀 만나야겠어. 급한 일이야. 전화 너머 하람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디로 갈까? 내가 정해줘. 조용한 곳으로.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남동의 아침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려는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의 안개는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고 민재의 새로운 여정도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람의 사무실은 이태원 뒷골목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저 302호라고만 적힌 문패가 전부였지만 이곳은 권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하람은 이미 커피 2잔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앉아. 천천히 얘기해. 하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검은 봉투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진, 이메일 내용, 그리고 세리와 도건의 메시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하람은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히 읽었고 얼굴에는 점점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조직적인 명예훼손 시도지. 하람은 노트북 화면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건은 이런 식으로 최소 3명의 사람을 무너뜨렸어. 예전에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 그는 사람의 심리를 무기로 써.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내가 폭발해서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어? 하람은 메모지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둘째, 재정 기록을 추적해. 도건이 세리에게 돈을 줬다면 흔적이 있을 거야. 셋째, 그들의 일정을 파악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야 해. 민재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 시작할게. 하람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건 마라톤이야. 스프린트가 아니라. 서두르지 마. 그리고 뭐든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연락해.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리는 이미 귀가해 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세리는 화면을 재빨리 닫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화면에 비친 도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일 많아. 민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복잡해. 세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민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람의 조언대로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직. 같이 먹을까? 세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시킬까?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 난 뭐든 좋아. 그들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세리의 모든 말투, 모든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미세하게 긴장하는 모습, 민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잠깐 망설이는 순간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눈빛. 민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음 주 동안 민재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리의 일정을 추적했고 그녀가 도건과 만나는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강남 모처의 고급 레스토랑, 청담동의 프라이빗 카페, 그리고 도건의 회사 근처 호텔. 민재는 직접 찾아가지 않았지만 하람이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재정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세리의 통장에는 최근 2달 동안 출처 불명의 입금이 3차례 있었고 총액은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해 하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 충분해. 도건 회사 계좌에서 나온 거라면 더 확실하고. 하람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재는 도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업계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과거 기사들을 뒤졌습니다. 도건은 루나 엔터테인먼트를 5년 전 설립했고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속 계약 위반 소송, 아티스트 착취 의혹, 그리고 2명의 가수가 회사를 떠난 후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 사건. 민재는 이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재는 세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요즘 너무 바빴잖아.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있어. 토요일도.
일요일도.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다음 주엔 시간 낼게. 세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세리가 잠든 후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고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도건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주말에 제주도 어때? 조용한 곳 알아. 좋아요. 기대돼요. 민재는 스크린샷을 찍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흔적을 지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재는 하람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모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영상, 재정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도건의 과거 행적을 정리한 파일. 하람은 하나하나 검토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하람은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 소송. 아니면?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도건을 무너뜨리고 싶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쳐놨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람은 민재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확실해. 이건 위험한 싸움이야. 도건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 반격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가 망친 사람들, 앞으로 망칠 사람들. 누군가는 막아야 해. 하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말을 따라야 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모든 건 계획대로. 약속할게. 민재는 하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남동 언덕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려는 전사였고 정의를 되찾으려는 작가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갈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도건의 기자간담회는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아티스트 라인업 발표였고 업계 주요 인사와 1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 도건은 완벽한 미소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수석 스타일리스트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연 회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의 옆에서 차분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어. 하람이 속삭였습니다. 응.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하람은 민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건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만들고 재능을 키우며 진정한 아티스트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민재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재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건의 얼굴이 굳었고 세리는 민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 저 사람을 내보내. 도건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이미 무대 앞까지 다가가 있었습니다. 하람이 뒤따라오며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윤아람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증거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민재가 준비한 USB가 이미 기술팀에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건의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원이었던 이휘원 PD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 그들은 도구야. 감정을 조종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충성심. 그건 공포와 의존성으로 만드는 거지.
도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했고 참석자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세리. 괜찮은 투자야. 남편은 실패한 작가고 그녀는 야심이 있어. 남편을 버리게 만드는 건 쉬워. 성공의 환상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남편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소문내면 이혼도 깔끔하게 처리되지. 도건이 웃으며 말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세리는 무대 위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았지만 다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건은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편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하람이 법적 서류를 흔들며 막아섰습니다. 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멈춰섰고 연 회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민재는 도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도건 대표님, 당신은 사람들의 꿈을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당신이 망친 아티스트들, 당신이 조종한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당신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 이 모든 게 오늘 끝납니다. 도건은 입술을 깨물며 민재를 노려보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도건의 회사 계좌에서 세리에게 이체된 내역, 날짜와 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도건 사이의 메시지 스크린샷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민재는 곧 과거가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세리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세리 씨, 이게 사실입니까? 계획적인 이혼이었습니까? 도건 대표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세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다만 텅 빈 허전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리야. 민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끝났으니까. 도건이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지만 하람이 그를 막았습니다. 차도건 씨, 당신은 명예훼손,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도건은 하람을 밀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연 회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 밖은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도건과 세리를 쫓아갔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건의 과거 피해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호텔 로비에서 하람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람이 물 한 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재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람아.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하람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넘었어.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도 무너졌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재는 혼자 한남동 언덕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세리와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재야,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줄래? 민재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일주일, 서울은 루나 엔터테인먼트 스캔들로 들끓었습니다. 도건의 얼굴은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방송과 신문은 연일 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과거 소속 아티스트 3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회사 직원들은 집단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70% 폭락했고 주요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민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건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주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끄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람이었습니다. 민재야, 검찰에서 연락 왔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 가능해? 응, 문제 없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쪽에서 연락 왔어. 이혼 조정 신청했대. 위자료는 포기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데. 하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진행해줘. 세리는 더 이상 한남동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다음 날,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SNS 계정은 폐쇄했고 스타일리스트 일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업계에서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와의 연관성만으로도 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재는 이혼 조정 기일을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세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변명은 안 할게. 다만.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할 거야, 세리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우리는 끝났어.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포기, 그리고 이혼 합의. 모든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조정실 안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건의 몰락은 더 가파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 사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소속 아티스트들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건의 개인 재산은 대부분 압류되었고 그가 살던 청담동 펜트하우스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한 달 후, 민재는 우연히 이태원 골목에서 도건을 마주쳤습니다. 도건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건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도건 씨. 민재가 불렀습니다. 도건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민재는 도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망친 건 저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삶이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도건은 민재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괴물이었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건을 지나쳐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대안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빛과 그림자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복수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문장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창작의 기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PD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재 작가님, 새 드라마 기획 제안 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요즘 화제가 되신 만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재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되는 날로 약속 잡아주세요. 그는 노트북을 덮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시간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한남동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세리와 함께했던 추억들, 사진들, 그리고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노트북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민재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피자를 먹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하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사 끝냈어. 고마워, 하람아.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주말에 집들이 할 거지? 내가 술 가져갈게. 민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올 거면 와.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대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민재는 피자 한 조각을 더 집어들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도시는 여전히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홍대 오피스텔에서 여의도의 작은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강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새 드라마 대본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방송사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이야기꾼지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배신과 회복,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남자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였고 시청자들은 그 진정성에 공감했습니다. 민재는 일약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에 정성을 쏟았고 자신의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민재는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의 드라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게감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으시나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에서요. 누구나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는 거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완전히 회복하셨나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면 아니에요.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스튜디오에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았습니다. 스캔들 이후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일리스트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문을 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리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해질녘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토크쇼 영상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재생했고 민재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됐어요. 민재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 앱을 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였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 너에게 한 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배신한 일.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이제는 조금씩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세리는 편지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건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CEO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어느 새벽 도건은 작업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의 생각도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루나 엔터테인먼트, 화려한 파티,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티스트들, 직원들, 그리고 민재. 도건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괴물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민재는 하람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람은 여전히 인권 변호사로 바쁘게 살고 있었고 민재는 새 드라마 집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바쁘지? 하람이 물었습니다. 응, 좋은 의미로 바빠. 작품이 잘 풀리고 있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하람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야.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별로 없어. 하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지.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거?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실패한 작가로 살고 있었을까? 하람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됐어. 역설적이지만 고마운 일이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민재야.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어. 너 덕분이야, 하람아. 하람은 손을 뻗어 민재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날 밤, 민재는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이미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용서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 민재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고 문장들이 화면에 쌓여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한강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의 어두운 밤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 그의 앞에는 새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